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규준과 검사 해석에 관한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파트는 378페이지 가운데 조금 밑에 규준의 종류, 노음의 종류, 노음 이러니까 욕 같아요, 그죠? 노음의 종류에 대해서, 노음의 종류라고 부르면 큰일 나겠네요. 규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규준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발달 규준 또는 집단내 규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발달 규준과 집단내 규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고, 발달 규준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3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발달 규준이란 수검자가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쭉 우리가 다른 아이가 보통의 어떤 그런 지적 능력으로 발달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분포에 비해서 좀 이탈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안 되니까 좀 이질적인 거죠. 이탈돼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인데, 대표적인 종류로는 379페이지 나옵니다. 그 표 하나 있죠. 연령 기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15세인데 10세 아이의 지적 능력이다. 학년 기준도 있죠. 6학년인데 뭐 3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 연령 기준이라 해가지고 연령과 또 정신력의 비교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 기준과 비슷하지만 또 정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준의 종류에서 특히 발달 규준의 종류로는 연령, 학년 또는 정신 연령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내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직업심리 검사들이 거의 다 집단내 기준에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뭐 원점수에 대한 설명해 놔놓고 소점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집단내 기준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80페이지로 가면 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380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본 기억나죠?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라고 해서 1SDI는 SD, SDI가 아닌데 자꾸 SDI인지 1SD는 68%, 그죠? 2SD는 95%, 3SD는 99%. 제가 왜 뭐 이렇게 연못에 돌 던지는 그런 사례를 들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딱 정규 분포하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쉬운 규준 점수, 특히 집단내 규준은 집단내 기준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100분입니다. 100분위. 100분위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알기 쉽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뭐 상위 95%. 그냥 원래 그냥 95% 하면은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는데, 자 95% 이렇게 하면 100분위로 95% 하면은 이 아이는 그런 거예요. 100명 중에 그 아이의 점수가 자기 밑으로 못한 아이가 95%라는 뜻이에요. 100분위 95라는 말은 100분위 95라는 말은 그 아이보다 못한 아이가 95%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위 5%에 들어가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보통 뭐 상위, 하위 그러는데, 뭐 예를 뭐 하위 20%에 들어가는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100분위는 뭐냐면 100분위는 20%예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20%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못한 아이죠. 100분위 자체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앞에 상위라는 말이 붙으면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이건 잊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고, 심리학, 특히 직업상담 연구방법에서 직업심리검사들을 이해할 때는 이 개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분위 95라는 것은 자기 밑에 못하는 아이가 95명이나 있다 이 뜻이에요. 100명 중에. 이해되십니까? 100분위 80이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100명 중에 80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점수 95점 이러면 잘했는지 모르지만, 못했는지도 잘했는지 모르지만 95%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야 잘했네.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이나 있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100분위는 뭐라고요?
규준 점수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집단 내 규준 점수 중에서 100분의 1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스테나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정규분포 밑에서 보면 4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거 스테나인. 우리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나인입니다. 표준 9개 등급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교교 내신 등급을 얘기합니다. 내신 등급 보면 우리가 보통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9등급. 바로 이게 스테나인입니다. 스테나인을 해서 여러분들 3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스테나인 점수 변환에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스테나인 1등급. 우리가 보통 1등급이란 뭐냐면 전교에서 4% 아래 들어가는 아이. 보통 상위 4%죠. 그죠? 상위 4% 들어가는 아이를 인떨급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2등급은 뭐예요? 포함해서 7등급이니까, 7%니까 위에 값쳐가지고 13% 안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어쨌든 간에 2등급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쭉 해서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스테나인, 표준 9등급을 얘기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집단 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점수라고 하는 게 있고 Z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1페이지로 가게 되면 표준 점수로서 두 가지 점수가 나오는데 381에 보면 Z 점수가 있고 T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Z 점수는 원점수에다가 소점이죠. 로우 점수라고 하는 거.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것을 표준 편차 S로 나누게 되면 Z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 Z 점수가 보통 소수점이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하고 또 점수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50을 한 점수가 바로 T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Z 점수의 산출 공식과 T 점수의 산출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뭐 공식 정도의 묻는 문제가 나오지만 2차 때는 어떤 검사지를 주어지고 그 점수의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게끔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검사지 결과에 대한 T 점수를 계산해봐라. T 점수, Z 점수를 계산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차 때도 이 공식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집단 내 규준 점수로서는 조금 전에 100분위, 스테나인, 그 다음 표준 점수로서 Z 점수와 T 점수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준 해석의 유의점입니다. 382. 이러한 규준은 아까 얘기처럼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게 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규준으로서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규준을 만들어놓고 그걸 안 바꾸게 되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죠.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준인 절대적인 것도 보편적인 것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서 잘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검사요강 안에는 규준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규준이 여러 가지 변인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도 내지는 타당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규준 제작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에 유의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처럼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영구적이지도 그야말로 보편타당한 것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APA, 그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만든 그 윤리 강의에 보면 내가 사용하는 규준이나 검사지가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가 늘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에요. 우리가 검사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막 개정판이 나오고 막 그런 거가 어떤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챕터 3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또 한 번 다루게 생겼는데요.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 일단 우리가 신뢰도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지만, 신뢰도와 타당도, 그 검사의 표준화, 또 검사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뭐냐? 제 식으로 의하면 신뢰도는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타당도는 적절하냐 이거예요. 적절하냐.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자, 신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무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쭉쭉 늘어지는 고무줄 가지고 사람의 키를 잰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힘으로 딱 당겨서 딱 재고 요거 그대로 가서 이렇게 딱 일반 자에다가 딱 대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힘이 좋잖아요. 근데 힘으로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잽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만큼 리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고무줄 요거밖에 못 당겨요. 그쵸? 그 쪽대가 야 넌 요만큼 킨가 보다. 그 나중에 힘을 빠뜨리면 크기는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당기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고무줄은 당기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뢰도가 없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것은 신뢰도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뢰도라는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고장난 저울. 일관성 있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누가 언제 어디서 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타당도는 뭐냐면 적절한가예요. 적절한가. 그 방법이 적절한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손으로 하는 손 계산기 있죠. 우리 책상에서 많이 쓰는 계산기. 여러분 이 계산기 믿어요? 안 믿어요? 계산기가 나온 이 결과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측정 도구거든요.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을 눌러서 나오는 2나 잘 배운 어떤 학자가 1 더하기 1을 눌러서 나오는 2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왜? 그 손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우리가 100%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그 계산기 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난치죠. 머리를 탁 때립니다. 아이한테, 자기 친구한테. 그리고는 찍힙니다. 숫자가 30이 넘어. 야, 너 IQ 32야. 우리 그런 장난치죠. 타당해요? 계산기는 신뢰감 있는 척도 도구이나 그걸 갖고 인간의 무슨 뭐 지능을 잰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체중계로 사람의 키를 잰다. 말이 안 되죠. 체중계 자체는 신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키를 재지는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체중계는 사람의 몸을 잰다면 체중계가 적절하죠. 타당한 거지요. 고장난 체중계입니다. 고장난 체중계로 사람의 몸무게를 잽니다. 고장난 체중계예요. 고장난 체중계로 사람의 몸무게를 잰다. 타당해요, 안 해요? 일단 방법상으로. 방법상으로 타당해요. 그죠? 그런데 신뢰도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안 맞잖아요. 고장나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것은 방법상에 관한 부분으로서 즉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고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고, 신뢰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로 일단 이렇게 개념만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신뢰도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때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계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 반분 신뢰도 할 때 얘기합니다만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같이 설명하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따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이 시험에서는 그 반분 신뢰도하고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385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거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이런, 그래서 내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5가지예요. 마지막으로는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뢰도가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 세 번째 반분 신뢰도 앤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채점자 신뢰도,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383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까만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안정성 계수라고 그래요. 안정성 계수라고도 하고, 이 검사지의 단점도 제가 설명해 놨는데 384 그 검은 부분 있죠. 특히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이월 효과 찾으셨나요? 반가로 1번. 이월 효과. 두 번째 반응 민감성 효과, 측정 속성의 변화. 이 3가지 여러분 1차, 2차에서 약방의 감초입니다. 별표 5개.
행강편 있는 대로 다 칠하세요. 늘 나오는 겁니다. 뭐 다음 중 검사 재검사의 단점이 아닌 것은 거리가 먼 것은 적절한 것은 또 반응 민감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바르게 한 것은 검사 속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적절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내용은 우리가 이호력과는 보통 학습 효과입니다. 먼저 했던 것에 대해서 잔상이 남아가지고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거. 반응 민감성 효과는 꼭 그 검사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게 되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검사 재검사는 시간을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다른 학습적인 요소, 인지적 능력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마지막에 검사 속성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기분이 좋게 했는데 두 번째 검사할 때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았어요. 그럼 역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어떤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 재검사. 그 다음 동형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지인데 같은 검사가 아니고 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는 그죠. 유사한 거. 동형검사라고 보통 같은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이니까 그 검사지가 아니고 두 가지 검사가 있다는 거죠. 이 검사와 이 검사. 아까 검사 재검사는 같은 검사지를 오늘 하고 한 달 뒤에 또 하고 이런 건데 동형검사지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 하고 또 바로 또 다른 걸 하는데 그 검사 자체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도 성격 검사인데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비슷한 거고 이것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작 방법도 좀 비슷한 거고 기준도 비슷한 거고 이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이러한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그래서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등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동등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반분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검사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반분 신뢰도는 1번부터 50번 문항까지 있고 51번부터 또 100문항까지 있는 전체 하나의 검사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앞부분 요렇게 묶고 뒷부분 요렇게 묶어서 여기에 실시하고 여기에 실시해서 이 둘의 결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신뢰도를 찾는 그게 바로 반분 신뢰도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나오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뭐냐면 조금 전에 반분 신뢰도는 앞과 뒤를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385페이지 보면은 제일 상단에 전후 반분법,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기후 반분법이라고 해가지고 1, 3, 5, 7, 9 이렇게 나누고 아니면 2, 4, 6, 8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서 어쨌든 둘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은 반분 신뢰도법이고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이 문항 하나하나를 1번, 2번, 3번 이 하나를 다 독립된 검사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하나를 하나의 개별적인 검사지로 보고서 다 실시해서 문항 간의 점수 차이가 주는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이런 게 바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 그러고 그래서 이 각각의 반분 신뢰도와 일관성 신뢰도는 두 가지 개수를 쓰는데요. 3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384페이지요. 그 교정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한다. 줄자 끄세요. 행강편으로.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딱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크롬바흐 알파 개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바흐 알파 개수의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 문항이 아주 동질화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문장 크롬바흐 알파 꼭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21개 검사지에 보면 항상 그 앞부분에 뭐냐면 이 검사지의 크롬바흐 알파는 0.8이다, 0.6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 리스트가 있어요. 크롬바흐 알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검사지는 대부분 다 뭐예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그 신뢰도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점자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채점자 신뢰도는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주관성이 개입된다라는 거죠. 학교 시험 저도 교수로서 이제 학기 말 기말고사 뭘 채점합니다만은 채점자 신뢰도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간이니까 약간의 주관적인 이런 게 좀 판단되죠. 그래 가능하면 이제 믿을 수 있게끔 일관된 점수를 줘야겠죠. 그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한 기준점을 딱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률, 강의 준비도,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어떤 질문했을 때 어떤 그런 학습 이해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리포트, 이 한 6, 7가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공정한, 가능하면 공정한 점수를 내려고 해요. 그러다 그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어떤 채점자 신뢰도가 좋으려면, 저도 이제 학기 초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니네들 점수를 뭐 출석 30%, 수업 준비도 10%, 뭐 수업 태도 10%, 그 다음에 또 리포트 몇 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프로, 제가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채점자 신뢰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채점자 신뢰도가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4가지의 신뢰도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다음 중 뭐 신뢰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어떤 신뢰도 설명해 놔놓고 이게 어떤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냐, 뭐 동등성 계수는 어떤 신뢰도가 관련이 있는 거냐, 안정성 계수는 어떤 거가 관련이 있냐, 크롬바 알파 계수는 어떤 신뢰도를 측정하는 공식이냐, 스피어만 앤 브라운의 공식은 어떠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냐. 그럼 여러분 반분 신뢰도 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도가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신뢰도는 일단 개인차, 문항의 수, 그 다음 3번에 보면 문항의 반응수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는 1번부터 100번까지 문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문항에 대한 반응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칠지선다형, 5점 척도, 7점 척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1번, 2번, 이것보다는 1번에서 4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선택하게 되게 되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막 찍어서 맞추는 경우는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항의 반응수, 그 다음에 검사 유형에 따라서 또는 신뢰도 종류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 개인차가 나면 날수록 신뢰도가 믿을 수 있다. 잘 들으세요. 개인차가 나면 날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항의 숫자가 많을수록 사술적으로는 좋다. 문항의 반응수도 많으면 일단은 좋다라고 봐요. 무조건 뭐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항수나 문항의 반응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 유형에 따라서 달라, 특히 신뢰도 종류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반분 신뢰도나 내적 문항 일관성 계수도가 가장 높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형 검사, 마지막으로 검사 재검사가 가장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촉정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또 검사가 속도 검사냐, 역량 검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문항의 수가 많아야 하고, 답지의 수, 다시 말해서 아까 문항의 반응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 변별력이 높아야 되며, 또 6번에 보면 충분한 시간도 줘야 되며, 9번 문항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크롬바 알파가 개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11번 뭐 객관적인 채점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만 하면 되고, 2차 때는 이걸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도 역시도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제가 시간을 따로 빼서 타당도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